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제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좀 돈 좀 들여가지고 머리에 힘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 제 모습이 요즘 새치 연색도 안 돼 있고 또 머리숱도 점점 적은 것이 많이 보여가지고 돈 좀 과감히 썼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학교에 교생 선생님이 오셨는데 교생 선생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줌 수업을 통해서 설명하신 분 이외에 세 분이 더 오셨어요. 그런데 제 수업을 굳이 참관하겠다고 이 카메라 너머에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좀 평소보다 살짝쿵 좀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교생 선생님도 보신다고 하길래 또 판서도 참 이쁘게 해보려고 미리 좀 많이 그려놨어요. 제가 그 수업할 순서와 또 내용을 까먹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판서해야 될 부분, 설명해야 될 부분을 앞자만 좀 적어봤어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오늘 공부할 내용도 뭐 저렇게 많아? 막 숨이 막힐 수도 있고. 근데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잠깐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역사에서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 동아시아 2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을 중국과 일본에서는 다른 용어로 자국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부른다고 했죠. 우리는 임진정유재란이라고 부르던 이 전쟁을 명나라는 항외 원조라고 외에게 저항하고 조선을 돕겠다는 전쟁이라고 표현했고, 일본은 그 당시에 연호를 써가지고 분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전쟁을 상당히 단순화시켜 버렸죠. 이렇게 자국의 입장에 맞게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석했던 겁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렇죠. 센코쿠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사적으로 내부적으로 불만을 잔뜩 가지고 있는 이 다이묘들의 불만을 일본 내부적으로 터뜨리기보다는 외부로 돌려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새로운 영토도 얻고 다이묘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의 일방적인 침략 전쟁으로 시작된 게 임진왜란 분로쿠 게이초의 역이에요. 근데 이 당시 우리나라는 이 붕당 정치라고 새로운 정치가 추구되고 있었고, 이 임진왜란 분로쿠 게이초의 역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했죠. 이 전쟁이 발발한 지 20일 만에 수도인 한양이 점령당하고, 이때 무능한 임금이었던 선조가 나몰라라 백성들 버리고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을 가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대로 전쟁이 끝나는가 싶더니 이 전쟁을 우리 역사 속의 대표 영웅인 이순신과 또 이름 모를 의병들의 활약, 또 이때 의주까지 도망갔던 선조가 어찌어찌 해서 중국의 지원군을 이끌고 오죠. 이렇게 해서 조선이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고 다시 전쟁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평양성도 되찾게 되고, 이 평양성 되찾은 것을 기점으로 이 명나라와 조선의 군대가 약간 기고만장해졌다고 했죠. 기고만장해진 상태에서 투퇴하는 일본군을 방심하면서 공격하다가 벽제간 전투에서 한 방에 더 터졌다 그랬어요. 결국 이 벽제간 전투 패배를 계기로 임진왜란을 잠깐 쉬자, 전쟁을 잠깐 휴전하자고 일본 측과 조선 명측의 휴전회담이 일어났다고 했죠. 근데 이때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에 휴전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때 우리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을 이 선조가 엄청나게 질투하고 미워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이순신을 잡아다가 역적으로 만들어서 고문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순신이 어렵게 모아놨던 거북선과 판옥선을 원균이라고 하는 아주 무능한 장군에게 주어서 이 일본의 근거지를 공격하게 했죠. 근데 이 이순신이 어렵게 만들어 온 이 판옥선과 거북선을 그야말로 국밥 말아먹듯이 홀라당 말아먹고 자기 혼자 도망가 버려요. 결국 원균도 죽어버리고, 요 싸움을 계기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일본 입장에서는 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문받고 있던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 앉히고 이 전쟁을 이순신의 활약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누구의 사망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명나라와 또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어떻는지 공부해봤죠. 명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이전에도 엉망진창의 상황이라고 했죠. 이미 홍무제 때 만들었던 이갑제가 무너지게 되었고, 또 환관들이 중앙정치를 농단하고, 또 이 당시에 만주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여진족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어렵게 조선을 도와주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워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상한 정치적 논리가 펼쳐졌다고 했죠. 그 이상한 정치적 논리를 뭐라 불렀죠? 제조지은이라 불렀죠. 전쟁 중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과 또 우리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과 이름 모를 의병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극복할 것인데, 우리 문흥왕 임금 선조는 자기가 전쟁 중에 한 게 없잖아요. 한 건 당연히 없고 오히려 도망만 쳤어요. 도망만 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경멸의 눈빛인 거야. 그래서 본인의 도망간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의주까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로 명나라의 지원군을 이끌고 오기 위함이다. 또 명나라의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 다시 조선이라는 국가와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덕분에도, 광해군 때문에도, 의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 덕분에? 명나라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왕조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다시 왕조를 일으켰다고 해서 제조지은, 다시 왕조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 극복에 혁혁한 공을 또 도움을 준 명나라를 떠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명나라. 좀 속된 말로 명나라 약간 좀 빠순이 빠돌이가 된 거예요. 명나라 없으면 죽고. 이제 명나라는 진짜 우리의 부모고, 우리 조선은 자식된 자로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우리 조선은 명이 있어야지 살고, 명이 없으면 우리 조선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며 명을 떠받드는 이론이 바로 이 제조지은의 논리예요. 그 제조지은의 논리가 조선을 망쳐놨어요. 결국엔 조선 후기 때 들어가지고 오늘 공부할 내용에도 그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제조지은의 논리로 우리는 쓰러져 가고 있던 옛날 것에 집착하게 되고 새로운 서양 문물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안 가지게 돼요. 그 선조가 자신의 도망강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 제조지은의 논리 때문에 어찌 보면 긴 시기로 본다면 우리가 일제에게 지배당하는 일제강점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면 이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이후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권력이 그 아들에게 이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중심으로 한 다이묘 세력과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다이묘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했죠. 그 전투가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세키가하라 전투.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되고 새로운 막부, 일본의 세 번째 막부인 에도 막부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꾸 헷갈리는 학생이 있는데, 일본의 천황, 덴노라고 부르는 천황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일본의 옛 수도라고 하는 교토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교토. 우리 역사로 친다면 옛 수도라고 한다면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라고 치겠죠. 교토가 그 경주격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천황 덴노는 교토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가마쿠라 막부 시절 때는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쿄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토에는 덴노 있고, 그 다음에 교토에는 덴노 있고, 동경에는 쇼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무로마치 막부 시절 때는 이 쇼군이 교토로 같이 와요. 교토로 같이 왔다가 다시 에도 막부 시절 때는 다시 도쿄와 교토로 분리돼요. 하지만 실권은 누가 잡고 있었다? 이 쇼군이라고 부르는 이 장군이 일본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쇼군이 바로 무사들의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일본 역사를 보면 무사들이 지배계층이에요.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 조선의 지배계층은 뭐라 부르죠? 이건 뭐 역사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다 알고 있죠. 양반이라 부르죠. 지식인이에요.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 때에도 지배층들은 이 유학을 공부한 지식인들이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이 유학을 공부한 지식인들이 사회를 이끌어갔는데,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본은 지식인들이 사회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무사들이 사회를 이끌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사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다고 하는데 이 일본 남성들을 보면 이 무사 기질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뭐 제가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는 뭐 일본 오타쿠는 아니지만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자들이 약간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 나오죠. 허세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목소리가 아닌데 아 거래 안 한다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허세를 부리는 성향이 왜 나오냐면 이게 일본 역사를 보면 이 지배층들이 유학을 공부한 지식이 아니고 칼을 들고 있는 사무라이 계층들이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의 남성성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본 역사와 우리 역사가 다른 점이에요. 어쨌든 일본에서는 세 번째 막부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에도 막부는 막부 정권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정권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쟁을 했던 조선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국교 재개를 요청하게 돼요. 다시 한번 교류하자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우리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우리 옛날 상태로 돌아가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이때 에도 막부가 자신들의 막부 정권을 국제적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과는 다른 정권이야. 그러니 그 정권과는 별개의 막부 정권이니까 너희 조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우리의 정권 좀 인정해줘. 이런 식으로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끊임없이 매달리게 돼요. 결국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과 척을 져가지고 언젠가 또 전쟁이 터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그래도 화친 관계를 맺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기유약조라는 이름으로 재개를 하고 이때부터 우리가 사절단을 보냈죠. 이 사절단이 뭐라 불렀죠? 네, 조선통신사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 200년 동안 12차례에 거쳐가지고 우리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진 겁니다. 조선의 문화만 전파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문화를 받았죠? 그렇죠. 중국에서 문화를 받았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 여기에서 다시 일본으로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가지고 통신사들이 활약을 한 거예요. 이런 식의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동아시아 3국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면 명나라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더욱더 어려워지고 각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농민 반란군 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이자성의 난이라고 했죠. 이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서 결국 이자성이 명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해버리고 이때 자금성에 있었던 명의 마지막 황제가 스스로 자결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명왕조는 끝나게 되었고 이때 명나라에서 파견된 장군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오삼계라고 하는 장군으로 하여금 만주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여진족을 토벌하라고 했어요. 자, 다시 명왕조는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민 반란군을 지금 제어하고 있고 또 명왕조에서 만주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진족들을 제어하라고 오삼계 장군을 보낸 상황에서 오삼계 장군 입장에서는 지금 명왕조의 부름을 받고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들과 싸우고 있는데 나에게 명령을 내린 명왕조가 멸망해버린 거야. 그러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죠. 돌아가도 농민 반란군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자성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또 당장 내 눈앞에는 여진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누르하치 세력이 있었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삼계가 그래도 대세는 만주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누르하치의 여진족 세력이다 해가지고 이들과 손을 잡고 오삼계가 중국으로 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가지고 이 만주에서 성장했던 후금 세력들이 오삼계를 길잡이 삼아서 중국을 지배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탄생한 왕조가 바로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청나라. 이 청나라가 중국 역사의 마지막 왕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왕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나라는 정통 중국 한족 왕조일까요? 아니면 이민족 왕조일까요? 그렇지, 이민족 왕조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뭐죠? 만리장성이죠. 중국은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이북 지역은 전부 다 오랑캐라고 멸시하면서 전부 다 이민족, 자신들과는 다른 민족이라고 치부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막아내지 못했던 적이 징기스칸의 몽골이 내려와가지고 중국 전역을 지배했었죠. 이 몽골을 누가 몰아내요? 주원장이 몰아내서 다시 중국 왕조가 세워졌다가 다시 만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진족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민족 왕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의 마지막 왕조는 중국 전통 한족 왕조가 아니고 이민족 왕조가 되는 거예요. 이민족 왕조. 얘네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봤을 거예요. 황비용 하면 금방 생각나는 연색 모습이 있죠. 머리를 요쯤 반쯤 깎고 뒤에 마치 돼지꼬리처럼 따은 그 모습 있죠. 그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바로 청왕조예요. 이 머리 스타일은 중국의 전통식 머리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여진족 혹은 만주족이라고 부르는 이 이민족들의 이 머리 풍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인들은 뭐라 불렀냐면 변발이라 불렀어요. 변발이요. 되게 중국과 우리나라는 머리를 하나 유교 논리에 따르면 부모에게서 받은 것은 머리 한 톨이라도 중요하다고 하지 우린 절대 뽑지도 자르지 않았죠. 그래서 전부 다 상투를 틀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민족들은 머리를 이제 변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초원지대에서 이제 말을 타고 추운 지방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털모자를 쓰는데 머리털이 많으면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되게 밀어버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이민족 왕조였고 이 이민족 왕조가 오삼계라고 하는 명예 장군을 길잡이로 삼아가지고 이 중국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 전역을 지배한 이 청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혹시 영상이 끊겼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왕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는 우리 조선이나 중국 전통 한족에서 보면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그런 이민족인데 이민족이라고 무시할 게 안 돼요. 이 중국 역사를 보면 이민족이라고 무시했던 이 유목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이 침탈을 받았죠. 군사적으로 강성함은 물론 군사적에다가 플러스 문화적으로도 완벽했던 왕조가 바로 청왕조예요. 그 이전에 이 중국 왕조를 괴롭혔던 유목민족들, 거란이나 여진이나 몽골들은 비록 군사적으로는 강성했을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결국 다 중국에게 지배를 당했죠. 하지만 청나라는 달라요. 청나라는 그 전에 중국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부분을 넘어섰던 그야말로 전 세계에 정말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이민족 왕조예요. 이 이민족 왕조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3명의 황제가 있어요. 그 3명의 황제 이름을 선생님이 앞자만 따본 거예요. 자, 선생님 써볼게요. 바로 첫 번째가 강희제라고, 그 다음에 옹정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룡제라고 있어요.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이 3명의 황제의 통치 기간이 무려 한 150년 가까이 돼요.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중간에 옹정제 같은 경우만 20년이 채 안 되지만 양옆으로 강희제와 권룡제가 엄청나게 오래 또 재위 기간을 자랑하고 있었죠. 자, 먼저 강희제 때 무엇을 했냐면 강희제 때 아까 선생님이 이 오삼계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죠. 이 청나라 왕조는 오삼계를 길잡이 삼아가지고 만리장성 이남 지역으로 들어가서 명왕조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길잡이 역할을 했던 오삼계, 이 길잡이 역할을 오삼계만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저기다 플러스 2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름 몰라도 돼요. 3명의 명나라 장군이 더 있어요. 청나라 왕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명왕조를 멸망시키는 데 도움을 준 3명의 명나라 장군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장군을 하여금 창장강 이남, 우리 양쯔강 이남 지역의 3개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화북 지역, 베이징 중심으로 한다면 남쪽에 3개 지역을 나눠서 오삼계를 비롯한 이 2명의 장군에게 남쪽 지방을 맡긴 거죠.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죠? 아니, 다 지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까지나 지금 여진족들은 저기 우리나라 압록강 두만강 위쪽에 있던 만주에서 놀던 애들이고 지금 새로운 동네로 온 거야. 새로운 동네로 왔는데 이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지.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있는 3명이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명에게 전혀 미지의 세계였던 강남 지역, 남쪽 지역 3지역을 맡긴 거예요. 이 3지역을
3번이라고 해요. 3번. 3번이라고 해요. 요 세 지역을 3번이라고 해요. 3번. 이 번이라는 한자가 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3번과 이 청나라 왕조가 사이좋게 지냈는데 결국엔 청나라 왕조도 언젠가는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이 3번을 진압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 청나라 왕조가 이 3번을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오삼계를 비롯한 이 나머지 두 명 장군도 낌새를 눈치채요. 그래서 멸망했던 명왕조의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 난이 3번의 난이라고 합니다. 3번의 난.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강희제가 일거에 진압을 해버리죠. 이 진압을 계기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요. 내리고 간 다음에 어디를 또 점령하게 되냐면 어디가 또 중국 역사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걸그룹 중에 선생님도 상당히는 아니고 가끔 이 노래 듣습니다. 우리 트와이스 있죠. 트와이스에서 걔 제일 이쁜 애 누구야? 쯔위. 쯔위의 나라 어디죠? 예, 타이완. 이 타이완을 이때 점령을 해요. 타이완. 3번의 난을 통해서 강남 지방을 점령하고 양쯔강 이남 지역을 점령하고 타이완 지역을 정벌해버려요. 타이완이 우리나라로 친다면 약간 제주도와 비슷한 곳이죠. 제주도와. 그죠? 근데 뭐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다르죠. 이 제주도와 비슷한 곳인데 이 타이완이 되게 미지의 세계였어요. 이 당시 강희제가 타이완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대만에, 타이완에 누구 살고 있었을까요? 과연 동양인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동양인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 타이완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있었냐면 저 멀리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혀 뭐 생뚱맞죠, 그죠? 아니, 저 네덜란드 저 완전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타이완까지 와 있냐? 요 시기가 이제 어느 시기냐면 우리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이 1492년이에요. 명나라 멸망했을 때가 1644년이고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과 또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이라는 사람의 세계 일주 요게 이루어진 지 거의 150년, 2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유럽 애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그동안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는 이슬람 지역밖에 없었는데 인도 지역밖에 없었는데 더 멀리 나가가지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 유럽 애들이 잔뜩 와가지고 무역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중에 네덜란드가 뛰어난 서양식 무기를 가지고 원주민들만 살고 있었던 이 타이완 지역을 일시에 점령하고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이 네덜란드 세력이 있었고 또 타이완에는 명나라 대륙에서 온 정성공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이 둘이 약간 혼재되고 있었어. 이들을 다 점령한 게 강희제예요. 강희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 역사에 타이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옹정제 때 선생님이 좀 약간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군기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군기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요거는 동아시아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계사를 보면 이 옹정제도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중국사 중심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동양사는 그래서 이 옹정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동아시아사는 서로 맞물리는 역사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옹정제는 거의 패스해도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쓰기 뭐하니까 선생님이 하나만 써본 거예요. 군기쳐도 그냥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바로 걸륭제인데 걸륭제도 또 영토 확장의 달인이에요. 달인. 이 사람이 이 별명이 뭐냐면 십전노인이에요. 십전노인. 십전노인이 뭐냐면 발음 잘해야 돼요. 십전노인. 이 10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건데 이 해외 원정이라면 좀 그렇고 대외 원정을 떠나면서 자신이 직접 원정을 떠나가지고 10번 싸워서 10번 다 이긴 것으로 유명해요. 걸륭제 본인도 이 십전노인이라는 말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십전노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전쟁이 바로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지금의 이제 티베트 하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5글자. 달라이라마. 티베트라고 하는 중국 본토에서 약간 서남 지역에 있는 나라였어요. 티베트. 그리고 신장 지역이 있어요. 신장 지역. 여기 이제 위구르족이 살고 있던. 이거 조금 어렵죠, 그죠? 어려우니까 제가 지도를 하나 간단히 그려볼게요. 지도를. 이거 너무 작다, 그치? 이거 너무 작아. 어디다 그리니, 그치?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중국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대개는 중국 영토가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근데 현재 중국 영토를 보면 여기에 한 덩어리,
여기에 한 덩어리가 있어요. 요 지역이 티베트고 요 지역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또 하나가 어디냐면 몽골이 이렇게 있는데 세계 지도를 많이 본 학생들이라면 몽골에 대한 표현이 내몽골과 외몽골이 있어요. 안내자, 바깥의자. 안쪽에 있는 몽골, 바깥에 있는 몽골이라고 하는데 원래 몽골은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 후금이라는 나라가 청나라가 예전에 후금이었죠. 후금이 명나라로 중국 본토로 들어오기 전에 몽골의 영토 반쪽을 차지해요. 이때부터 이게 중국 영토가 돼요. 지금도 몽골 영토 중에 중국과 가까운 지역은 중국 영토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몽골이라고 하고 진짜 몽골 국가가 다스리는 곳을 외몽골이라고 하는데 요 내몽골, 신장, 티베트 요때 요 세 지역이 이 중국 역사로 들어오게 돼요. 또 하나 청나라는 어디에서 발원했다고 했죠? 우리 위쪽에 있는 만주에서 발원했다고 했죠? 만주 땅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지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 만주, 내몽골, 신장, 티베트 이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 땅을 정복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중국을 보면 여긴 조선족들이 살고 있죠. 우리는 흔히 우리 장첸, 연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 원래 우리나라 땅이에요. 간도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 역사 왜곡인가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더 많이 살고 있었고 여진족이나 거란족들이 살고 있었고 여기는 방금 얘기했듯이 몽골족애들, 여기는 위구르족애들, 여기 티베트족들. 얘네들 지금도 중국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는 애들이에요. 여기 원래 중국 땅 아니에요, 여기 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 다 분리 독립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교역국이 더 많아지니까. 중국이 지금 국제적으로 G2라고 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어찌 보면 후진국인데 전 세계에서 파워를 자랑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중국이 발원지인데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가 땅덩어리가 높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티베트 독립하고 신장 독립하고 내몽골 독립하고 만주 독립한다. 중국 후진국으로 가는 거 순식간인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영토가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걸륭제 때예요. 그러니 중국 역사에서 걸륭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도 이 걸륭제를 상당히 숭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현재 중국 영토, 현재 중국 영토를 완성한 때가 바로 이 걸륭제 때예요. 걸륭제 때. 이렇게 중국이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국은 중국 전통 왕족, 한족 왕족이 아니라고 했죠. 이민족 왕조라고 했죠. 그럼 이민족이 대다수인 중국족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민족이 중국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 전에 몽골인들은 이 중국인들을 철저히 차별했다고 했죠. 어찌 보면 몽골이 오래 유지될 수 없었던 이유가 중국인, 문화적으로 뛰어난 이 중국인들을 차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청나라는 또 그러지 않았어요. 강경할 때는 강경하게, 부드럽게 할 때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강경책과 회유책,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회유책을 서로 병용을 했어요. 먼저 강경책으로는 변발 호복, 아까 변발 이야기했죠. 만주족, 여진족의 머리 스타일로 전부 다 깎게 했어요. 이건 일체의 타협 없어요. 안 하면 절대 혜택 없어요. 안 하면 처벌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모습 같죠. 일제강점기 때 말기에 창씨개명을 요구했던 거. 그런 것처럼 일제의 타협 없어요. 그리고 하지만 회유책도 했어요. 어떻게 회유책을 했냐면 얘네들은 스스로의 수준을 알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문화적으로는 중국인들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이들을 적극 기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관리에, 중앙 관료에 만주족과 중국 민족을 동등한 비율로 기용을 했어요. 그게 만한 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한 병용. 어렵죠? 만은 만주족과 한은 한족을 같이 쓸 용자, 같이 기용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와도 이게 연관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말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선생님도 다문화 사회로 우리 사회가 더 들어간다는 거, 또 우리나라에 온 이 많은 국가의 다문화 노동자들을 이해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선생님도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이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려고 한다? 선생님도 그건 볼 수 없어요.
과거에 실제로 그 여러분들 영화 완득이 봤나요? 완득이? 완득이에서 완득이 엄마 역할 한 사람. 그 이자스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도 했어요. 비례 국회의원으로. 근데 그때 요 비례 국회의원이 된 거 좋은 시선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도 좋은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아니 저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 정계에 진출해? 우리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해? 선생님도 이 마음속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민족 왕조였던 청나라는 그 전에 몽골이 하지 못한 것을 해냈다는 거죠. 중국인들을 적극 기용하고 그들의 우수한 점을 적극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청나라 왕조가 전 세계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중국인들과 제대로 동화될 수 있었던 이 나라고.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다민족 국가인데 이 다민족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이민족 왕조가 중국인들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중국인들과 이민족들이 그리 거부감 없이 섞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중국인들을 물어보면 자신들을 여진족이라고 자신들 만주족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다수가 난 중국 전통 한족이야. 이걸 더 자부심 있게 생각하지만 실상을 보면 대다수가 이민족의 피가 섞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저희 집안은 대대로 뼈대 깊은 양반집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선시대 때 양반은 전 인구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대다수는 그냥 평민의 그냥 천민인데 그냥 스스로를 지금 다 양반 집안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인들도 중국 전통 한족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실상을 따지면 이민족이 거의 대다수예요. 민족이. 자,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다민족 국가를 형성시킨 사람이 이 건룡제였다. 자, 그럼 이 당시에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잠깐 끊고 갈게요. 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30분 수업을 했는데, 제가 오늘 옷 색깔 보이시나요? 오늘 수업을 하다 보니까 땀도 나고, 또 옷 색깔도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교토파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워 죽겠어요. 원래 이 교실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면 이 소리가 좀 잡음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불상사,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만 보시다 보면 뭐 지루할 텐데 제 이 모습을 보고 잠깐이라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전쟁 또 가로 열고 양난 이후라고 써놨죠. 양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전국토가 피폐해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토지대장이 말소가 돼가지고 국가재정이 파탄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나쁜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 다시 좀 쇠퇴하는, 다시 과거에 목매이고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도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과거에 얽매여서 발전을 못하는 그런 퇴보의 시기라고 생각돼요. 그 시기가 한 200년가량 돼요. 200년가량 되고 나중에는 일제에게 지배를 당하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지고 되는데 왜 우리는 전쟁 이후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퇴보의 길을 무려 200년 동안 걷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후에 선생님이 조자라고 써놨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이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었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잡아서 떨어뜨린다고 해서 조총 무기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군과 싸우다가 이 조총의 화력을 제대로 인지하고 난 이후에 조총을 본격적으로 제작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조총을 제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조총. 근데 우린 조총 제작 방법을 몰라요. 근데 이 누구를 통해서 이 조총 제작 방법을 알게 되냐면 바로 항외라는 사람 때문에. 항외. 좀 단어가 특이하죠, 그죠? 이 항외가 뭐냐면 투항이라는 게 이제 적국에게 항복을,
하고 적국의 편으로 돌아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임진왜란 중에 투항한 일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중에 일본군으로 참전을 했지만 우리 조선의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한 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꽤 많은 숫자죠. 뭐 각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투항한 일본인 중에 항외라고 부르는 일본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냐면 일본군의 선봉장 중에 하나였던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그 장군의 부하 장수 중에 아주 핵심 인물이 있어요. 사야가라고 하는 핵심 인물이 이때 조선의 놀라운 문물을 보고 이런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침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해서 비록 국적은 일본이고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침략하는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조선군에 투항을 해서 조선의 편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사람을 또 높이 여겨서 이 사람에게 한국식 이름을 주고 벼슬도 주게 돼요. 그 이름이 김충선이에요. 김충선이라고 하는 이 항외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 투항한 일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조총 제작 방법을 알게 됩니다. 또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게 이 후금, 청나라와의 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이죠. 이때 특히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두 번째 황제인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고 이들이 가지고 온 무기 중에 화포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대포가 있긴 있는데 이거보다 이 화력이 더욱더 센 서양식 화포예요. 서양식 화포를 또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해요. 서양식 화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서양식 화포는 누구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게 되냐면 사신 일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알게 돼요. 사신이라고 하면 너무나 두루뭉술해야죠. 어디로 가서 이 화포 제작법을 알게 됐냐면 우리가 병자호란이 끝나고 중국에서는 명을 대신해서 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청나라에 주기적으로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청나라에. 그 사절단이 무엇이냐면 연행사라고 해요. 연행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내요. 왜 연행사냐면 지금 중국의 수도가 어디죠? 북경이죠? 그 북경을 옛말로 연경이라고 불렀어요. 그 연경에 가는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행사라는 사절단을 정기적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있었던 이 선교사들, 또 서양인들, 이때 중국에는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기술을 전래해주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이 화포 제작의 방법을 배우게 돼요. 여기에다 플러스 서양의 이 청나라의 연행사 사절단으로 간 사람이 보고 배운 것도 있지만 이때 우리나라에 직접 온 서양인도 있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하멜이라고 있어요. 하멜. 여러분들 1학년 때, 2학년 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죠.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한 거대한 서양선 배와 박물관에 들른 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수학여행 때 세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갔었죠. 근데 한 팀 중에는 코스가 이 하멜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 이 유적지에 갔다 오본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하멜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원래 우리나라에 오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일본 나가사키 항구로 가려고 하다가 이 풍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제주도에 난파된 거죠. 제주도에 난파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13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13년 동안 머무르게 되면서 결국에 나중에 극적으로 탈출을 해요. 왜 탈출을 하는지 또 13년 동안 하멜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잠깐 그 다음 부분 이야기하고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3년 동안 머무르면서 본국인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긴 책을 발간하는데 그 책이 하멜 표류기라는 거. 하멜 표류기. 그래서 이 하멜이 14년 동안 있으면서 또 우리나라 화포나 조총 제작에 도움을 줘요.
이때 하멜이 표류했을 당시에 우리나라 임금이 효종이에요. 효종. 또 하나 여기다 플러스가 또 누구 있냐면 벨테브레라고 해서 이 사람은 요 사람 이야기도 이따 하멜 얘기랑 같이 해볼게요. 자, 잠깐 넘어가서 어쨌든 이 연행사로 간 사절단 연행사를 통해 가지고 화포 제작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소현세자라고 있어요. 소현세자. 자, 소현세자가 또 누구냐면 우리 후금이 우리나라 그 침공한 전쟁이 정묘호란, 병조호란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병자호란 때 우리가 결국에 남한산성에 포위가 되고 남한산성에 포위가 된 이후에 인조가 직접 성 밖으로 나와서 삼괴 구고두의 예, 삼전도의 항복의 예를 갖춘 다음에 청나라와의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명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했죠.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그 청나라 왕조에게 우리가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청나라가 후금이 너희 조선들 하도 뒤통수를 많이 쳐가지고 못 믿겠다 라고 해가지고 너희 또 우리나라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너희 조선 임금이 가장 아끼는 두 아들을 인질로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인조의 두 아들을 인질로 데려가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소현세자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이에요. 그래서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거의 10년 가까이 인질로 끌고 갑니다. 후금이 중국 중원 본토를 장악하기 전에 수도가 어디였냐면 지금의 중국 선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심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수도였는데 이 지역에 인질로 데려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후금이 중원 지역을 정복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어쨌든 이 소현세자는 그 병자호란 당하고 난 다음에 인조의 아들로서 인질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인질로 끌려간 상황에서 소현세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이때 두 왕자만 인질로 끌려갔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박해일 나오고 그죠? 그 전쟁이 병자호란 배경으로 한 건데 이때 병자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때 우리나라 무고한 백성들이 중국인들에게, 중국인이 아니죠. 후금 여진족들에게 엄청나게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사실상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소현세자도 이제 거의 끌려간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일국의 왕자로서 끌려가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국가의 백성들이 타국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조선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조선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돈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사오는 거야.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렇게 사오는 사람들이 몇몇 있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근데 그 가족은 누구겠어요? 양반들 가족이나 돈을 써가지고 청나라에 끌려갔던 이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민들은 평생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이 청나라로 타국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 조선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소현세자가 인질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장사를 해요. 본인이 물론 직접 자판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죠. 또 이때 소현세자의 부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빈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끌려갔는데 거기서 나름 청나라 관료들과 친분도 쌓고 또 나름의 상업적 행위도 해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우리 이제 인질로 끌려갔던 조선 사람들을 한두 명씩 사가지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여기에 그쳤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 청나라 왕조가 세워지고 청나라에 들어온 여러 서양의 선교사들을 만나고 이들이 가지고 온 신문물에 소현세자가 눈을 빡 떠요. 정말 문화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청나라 후금을 뭐라 불렀어요? 오랑캐라고 여겼죠? 그런데 가봤더니 다양한 서양 문물과 중국 문물 또 유목민족의 문물이 어우러져 가지고 청나라가 어마어마했던 거야. 소현세자는 그거를 눈으로 보고 느낀 게 거의 충격 수준으로 다가온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 여진족들 군사적으로 힘만 세고 야만민족 오랑캐라고 멸시했는데 이건 문화적 수준으로 비교해봐도 누가 오랑캐인 거야. 우리 조선이 오랑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현세자는 이 중국에 있었던 청나라에 있었던 서양 선교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이들의 신문물을 보고 배우고 나중에 본인이 임금이 되었을 때 조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뭐 기초를 다지기 위한 이 작업을 인질로 끌려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현세자가
소현세자가 인질로 끌려갔을 때 이때 중국에 있었던 아담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샬. 아담샬이라고 하는 중국 크리스트교, 정확히는 예수의 선교사예요. 서양 선교사예요. 이 서양 선교사와 긴밀하게 대화도 나누고, 이 서양 선교사에게 보고 배운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렇게 인질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소현세자가 임금이 되었더라면 우리 역사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버지인 인조가 자신 대신에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들어왔을 때 이 오랜만에 본 아들을 반가워하고 이뻐한 것이 아니고 이 소현세자가 인질로 있었을 때 청나라 관료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조선에 있던 인조가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인조가 아들 소현세자를 의심해요. 어떻게 의심하냐면 저 아들 새끼가 아버지가 예전에 그 오랑캐에게 무릎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숙인 그 치욕을 되갚겠다는 복수는 하지 못할 망정 저 원수놈들과 친분을 쌓고 저 원수놈들과 손을 잡은 다음에 나 인조를 몰아내버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에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들어왔을 때 의문의 독살을 당하게 돼요. 의문의 독살. 근데 의문의 독살이 당연히 왕의 후계자가 독살을 당했는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 없이 그냥 이 소현세자의 장례를 치러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한 썰에는 인조가 자신의 아들을 의심해서 소현세자를 독살시켰다는 그런 썰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인질로 끌려갔던 그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왕에 앉히게 돼요.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죠. 그죠? 원래 소현세자가 죽으면 누가 왕이 되냐면 둘째인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죠. 원래 조선의 왕위 세습은 장자 세습제이기 때문에 큰아들이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소현세자의 아들, 인조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이 손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그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는 거예요. 효종이 되는 거예요. 이 효종 얘기, 복림대군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해볼게요. 어쨌든 소현세자가 아담샬과 교류했다는 거. 또 이때 전쟁 이후에 고추와 담배. 고추와 담배 등이 이때 전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추, 우리 지금 김치 같은 거 되게 빨간색이죠. 과거에 이 고추가 전래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백김치만 먹었다고 해요. 빨간 김치가 없던 거야. 상상이 안 가죠, 그죠? 물론 백김치도 맛있긴 맛있는데 빨간 김치가 없다는 건 상상이 안 가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추가 원래는 식용, 먹는 용이 아니고 관상용. 우리 여러분들 아버지 중에 또 키우시는 분 있는데 집에 난 키우시는 분 있죠? 난은 먹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잖아요. 고추가 처음에는 관상용으로 키웠대요. 믿기지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 식용으로 썼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 고추 담배들이 전래가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조 임금이 자신의 도망간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제조지은이라는 논리를 펼쳤다고 했죠. 그 제조지은의 논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마 이 수업이 50분을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